지금 일본 정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며칠 전 다카이치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죠. 대마도는 일본 영토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만한 발언이 나온 후 일본은 중국의 경제 제재와 국제적 고립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일본이 선택한 강경책은 자국 경제를 사실상 마비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그리고 뒤늦게 한국에서 나온 자료를 본 일본 관료들은 31년간 감춰왔던 진실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이 결국 깨달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토론토에 위치한 국제해양전략연구소에서 동아시아 해양 분쟁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지난 25년간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 쿠릴 열도 등 다양한 영토 분쟁과 해양 전략을 분석해왔어요. 각 국가의 해군력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평가하고 서구 정부의 아시아 정책 결정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제 주된 임무였습니다. 연구소 20층 회의실에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퍼지던 그날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다카이치 산나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5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브리핑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제임스가 정성껏 준비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꼼꼼히 읽으면서 한 가지 확신에 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믿음이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동료들의 의견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출신 한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G7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죠. 프랑스 출신 마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우리 서구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중국의 패권적 움직임에 맞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 넘게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며 발전한 나라였으니까요. 아시아에서 보기 드물게 서구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문가 이준호 박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문제는 자주 언급하면서 대마도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는 것이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마도라는 지명 자체가 생소했으니까요. 25년 동안 동아시아를 연구하면서도 그런 작은 섬까지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그림이었으니까요. 마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대마도요? 어떤 곳인가요? 이준호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근처에 위치한 섬이고 역사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진 곳이라고 했어요. 최근 한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도도 모자라 이제는 다른 일본 영토까지 문제 삼다니요. 물론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견국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욕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스가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도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 차이가 있죠. 경제적인 면만 봐도 그 격차가 명확하니까요. 저 역시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분명히 눈에 띄게 발전한 것은 맞지만 일본처럼 오랜 전통과 저력을 지닌 국가와 비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꽤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와 나란히 놓고 보면 아직은 그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이준호 박사가 한국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빠른 성장세는 인정했지만 일본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생각하면 아직은 견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연구소 소장 로버트 교수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마이클, 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현지 상황을 확인해보는 게 어떻겠나?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한국 출장이요? 물론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주요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과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효율성을 생각하면 자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로버트 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마이클, 동북아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의미 있는 조언을 주는 분이었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준호는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께서 직접 보시면 새로운 점을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물론 한국 역시 나름 흥미로운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25년간 쌓아온 저의 경험과 시각을 뒤집을 만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성장하는 중견국의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며칠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측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복잡하거나 감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체계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김성훈 과장이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많으니 천천히 함께 검토해 보시죠. 제가 생각했던 건 감정적인 주장이나 일방적인 설명이었는데 김 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대학 세미나에 온 것처럼 차분하고 학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브리핑 파일과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모든 준비가 꼼꼼하게 이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김 과장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캐나다에서 25년 동안 해양 전략을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마도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시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글쎄요, 아마 해상 운송로의 가치나 군사적 중요성 같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김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뭔가를 적으셨죠. 맞아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왜 독도 문제는 자주 언급하면서 대마도 이슈는 거의 다루지 않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김 과장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 모두 작은 섬에 불과하다고 여겨 정치적인 수사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되물었더니 김 과장님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하시면서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수입 구조를 먼저 보시죠. 석유는 99.6%, 천연가스는 97.2%, 석탄은 99.3%나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의 90% 이상이 대마도 해협을 거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동에서 오는 석유와 호주산 천연가스가 모두 이 항로를 통과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놀랐습니다. 25년 동안 동북아를 연구했지만 이런 구체적인 수치는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캐나다에서 봤던 어떤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세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말 정확한 수치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죠. 일본자원에너지청과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공식 데이터라고 김 과장님이 태블릿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본으로 향하는 에너지 수송선의 92.3%가 대마도 해협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일본 정부도 쉽게 공개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입니다. 저는 그 숫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90%가 넘는다는 건 사실상 절대적인 의존도를 뜻하는 거니까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 측이 이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협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김 과장님이 곧장 답하셨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일본 주요 공장들이 멈추게 되고 72시간이 지나면 전력 부족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그의 설명은 전혀 감정이 담기지 않은 담백한 어조였습니다. 마치 과학 이론을 설명하는 것처럼 차분했죠. 그런데 일본이 이런 취약점을 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다시 물으니 김 과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대마도 문제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점이죠.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김 과장님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대마도 해협이 하루만 막혀도 일본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될지 아시나요? 에너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구체적인 수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약 2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면 제조업 전체가 마비되고 도요타부터 소니까지 모든 대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동북아 질서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25년 동안 받아온 브리핑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시각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시선은 어떤 것일까요? 김 과장이 진지하게 답변했습니다.
저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근거에 말씀드립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31년간 강경한 발언을 이어왔지만 유독 대마도만큼은 항상 침묵을 지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수치와 자료들이 근거입니다. 외교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체계적인 브리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관료들이었습니다. 각자 책상 위에는 두툼한 자료집이 놓여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상세한 지도와 통계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이클 박사님께서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의를 이끈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자료들을 천천히 검토해 보시면 왜 이 사안이 결코 단순하지 않은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부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박사님, 내일 부산 해군기지에 방문하시면 훨씬 흥미로운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한국 해군이 대마도 해협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날 이른 아침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면서 창밖에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어제 서울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그런 전략적 우위를 정말 지니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부산역에 도착하자 해군 중령 한 분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박민수 중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해군 본부 정보작전처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오늘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해군 기지로 가는 차량 안에서 박 중령이 간단한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방문하실 곳은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 일부입니다. 물론 보안상 모든 것을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마도 해협 관련해서는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기지 정문을 지나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계병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체계적인 보안 검색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25년 동안 여러 나라 군사시설을 방문해봤지만 이렇게 철저한 곳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된 곳은 부두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군함 두 척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기 때문이죠. 저 군함들이 혹시 하고 중얼거리자 박 중령이 자랑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왼쪽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고 오른쪽은 올해 새롭게 진수된 KDDX급 차세대 구축함입니다. 세종대왕급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KDDX는 한 단계 더 발전한 모델입니다. 제가 그동안 알던 한국 해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규모만 해도 웬만한 서방 국가의 함정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길이 166m, 만재 배수량 1만 1천 톤에 달하는 거대한 선체가 주는 존재감이 상당했습니다. 갑판에 설치된 VLS 셀만 해도 128개에 달했으며 이는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보다 더 많은 수치였어요. KDDX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중령이 태블릿을 꺼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스텔스 설계, 통합 마스트 시스템, 그리고 첨단 차세대 레이더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공 탐지 능력은 500km를 넘어섭니다. 500km라는 숫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 거리라면 대마도 해협은 물론 일본 본토 상당 부분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정말 그 정도 수준의 성능이 실제로 나오는지 궁금해서 박 중령을 바라보니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다음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가요? 작전 통제실에서 실시간 감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전 통제실로 들어서자 엄청난 크기의 스크린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에는 대마도 해협의 실시간 상황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각각이 선박을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양쪽으로 배치된 보조 스크린들에는 기상 데이터, 통신 현황, 그리고 주변국 군함 동향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마도 해협을 지나가는 모든 선박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민간 선박부터 군함까지 종류별로 구분되어 모두 추적되고 있었죠.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까지 정확하게 식별되어 있었으니까요. 저 빨간 점들이 혹시 일본 군함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으니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이즈모급 헬기 탑재 구축함 한 척과 무라사메급 구축함 두 척이 대마도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작전 장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상세한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그 정보의 정확성에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군함의 이름, 승조원 수, 무장 상태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25년 넘게 해양 전략을 연구했지만
이런 수준의 감시 체계를 상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죠. 그러자 박중령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서 정보 공유 체계도 크게 발전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2024년 이후로 한국의 역할이 눈에 띄게 커졌다고 했습니다. 작전 장교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워 보여줬는데 이것은 작년에 실시된 한미일 연합훈련 때 촬영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휘 체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해보라는 말과 함께 화면에 훈련 조직도가 나왔는데 한국군이 차지한 위치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단순히 참가국이 아니라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해양작전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박중령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의 해양 감시 능력과 정보 분석 실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특히 대마도 해협 상황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지난 25년간 동아시아 해양 세력 구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박중령이 들었는지 미소를 보였습니다. 박사님, 아직 보여드릴 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그는 저를 또 다른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대마도 해협을 감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뭔가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박중령이 안내한 곳은 해군 기지 안에 있는 연구동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역사 자료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 대마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한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니 마치 대학교 도서관과 비슷한 분위기였지만 일반 도서관과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보안 시스템도 굉장히 철저했어요. 이곳은 해군 역사연구소로 동아시아 해양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분은 김정현 박사였는데 서울대에서 한일 관계사를 전공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대마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처음에 보여준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복제본이었습니다. 한자로 쓰인 원문과 함께 영어로 번역된 버전도 준비되어 있었죠. 1419년의 기록부터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때 조선이 대마도를 정벌한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았고 그 사실에 깊이 놀랐습니다. 조선이 대마도를 직접 공격해 왜적을 소탕하는 작전을 펼쳤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확신에 차서 답해주셨어요. 역사적 신뢰성이 철저히 입증된 1차 사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뒤이어 나오는 기록들이었죠. 김 박사님이 다음 장들을 넘기며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43년부터 1592년까지 약 150년 동안 대마도가 조선의 속국 신분을 유지했다는 내용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특히 대마도주가 정기적으로 조선 국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512년의 기록을 보았더니 대마도주 소우 요시시게가 조선의 사신을 맞아 신이 섬을 조선의 울타리라고 표현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설명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5년 동안 동북아 역사를 연구했지만 이런 기록은 처음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일본 쪽 자료였습니다. 김 박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서 보여주셨는데 이건 1868년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 정부가 만든 공식 지도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죠.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메이지 정부 공식 지도에서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영토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죠. 이게 정말 일본 정부의 공식 자료일까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원본을 복제한 것이었고 김 박사님이 증명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1870년까지 일본은 대마도를 자국 땅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876년부터 갑자기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왜 이런 중요한 역사가 서구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이런 자료들이 왜 세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걸까요? 김 박사님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서양 열강들은 동아시아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며 서구식 외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일본의 입장만이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또 다른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해방 이후의 기록이었는데 더 놀라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부터 1960년까지 총 60번이나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횟수에 정말 놀랐습니다. 60번이나 요구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 기록이라는 겁니다. 김 박사님이 서류들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1949년 1월 8일 첫 요구부터 시작해 매년 꾸준히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무시했다는 것이죠. 특히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 자료를 상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으며 일본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주장이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적 논리까지 체계적으로 담겨 있었죠. 그런데 왜 미국은 이 요구를 외면했을까요? 냉전 때문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설명하길 미국은 일본을 소련에 대항하는 전진 기지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정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는 1952년 미국 국무부 내부 문서였는데 이 문서에는 미국 관료들의 솔직한 입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대마도 문제는 복잡하지만 일본을 위해 덮어두는 것이 이롭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외면했다는 것이 명확했으니까요. 결국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서구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냥 묻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 가려져 있었던 셈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커다란 빈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공백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박사님, 내일은 한층 더 중요한 분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김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도쿄에서 30년 가까이 대마도 문제를 깊이 파고든 일본 학자가 특별히 시간을 내기로 했으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거라고 했죠. 그 다음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와 예상 밖의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김정현 박사가 마련해준 화상회의였는데 일본 도쿄에 있는 단나카 히로시 교수와 연결된 순간이었죠. 그는 30년 넘게 한일 관계사를 연구해온 권위자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단나카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 박사님, 한국에서 어떤 자료를 보셨나요? 상당히 흥미로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간 접한 것들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조선왕조실록부터 메이지 시대 지도, 이승만 대통령의 반환 요구까지 모두 언급했죠. 그랬더니 단나카 교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말로 그런 자료들을 다 보셨군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일본 학계에서도 이런 기록들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단나카 교수가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일본에서는 대마도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분위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민감한 주제로 여겨지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적잖이 놀랐어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 일본에서 특정 주제가 금기라니 이상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렵나요? 단나카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2010년에 대마도 역사를 다룬 논문을 발표하려고 했을 때 동료 교수들이 모두 만류했어요. 그런 민감한 이슈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그때 단나카 교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수십억 엔을 들여 홍보에 힘쓰지만 대마도 관련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했죠. 정말 그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확실합니다. 단나카 교수가 직접 자료를 보여줬어요. 2025년 일본 외무성 예산을 보면 독도 홍보비로 연간 50억 엔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마도 예산은 아예 없었죠. 저는 이 뚜렷한 차이에 주목했어요. 같은 영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혹시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발언에서도 이런 패턴이 보이나요? 단나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게 가장 이상한 점이라고 했죠. 다카이치 씨는 1993년부터 31년간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인물이에요. 독도,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발언 기록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독도에 대해서만 수백 차례 강경한 발언을 남겼더라고요. 1994년 국회에서는 독도가 명백한 일본 영토라고 했고 2003년에는 한국의 불법 점거라고까지 표현했죠. 그렇다면 대마도에 관한 발언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물어보니 단나카 교수가 파일을 뒤져서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1년간 극우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대마도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물었어요. 정말 한 번도 없었냐고요? 저희가 모든 기록을 다 확인했습니다. 국회 발언, 언론 인터뷰, SNS까지 전부 조사했지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나카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줬어요. 2019년에 한 기자가 다카이치 씨에게 대마도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다고 했죠. 어떤 반응이었냐고 물으니 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이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얼버무리고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더라고 했어요. 단나카 교수가 그 장면을 떠올리며 말했죠. 31년간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온 인물이 갑자기 회피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일본이 일부러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혹시 다른 일본의 정치인들도 비슷한 행동을 하나요? 대부분의 보수 정치인들이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뿐 아니라 현재 자민당의 강경 인사들 역시 모두 대마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언급을 피합니다. 저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나카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듯합니다. 독도와는 다르게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충격적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 정부 내부에 대마도와 관련된 극비 자료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들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정말 그런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나카 교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는 데에는 분명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건 틀림없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면서 유독 대마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일본의 태도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반드시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정현 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내일 정말 중요한 분석 자료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본이 왜 침묵을 고수하는지 경제적 이유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튿날 아침 저는 김정현 박사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이 대마도 문제를 두고 침묵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경제분석팀의 이성민 박사가 준비한 자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오늘은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박사가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일본이 대마도 문제를 손대기 두려워하는 이유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는 지난해 3월 수에즈운하 봉쇄 사건이 나왔습니다. 6일간의 봉쇄로 일본이 입은 피해부터 살펴보시죠. 도요타 생산 라인이 3일간 멈췄고 소니는 2주간 일부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혼란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일주일 동안 총 2조 3천억 엔의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 박사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에즈운하는 일본의 에너지 수입의 35%만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약 대마도 해협이 막힌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마도 해협 48시간 봉쇄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날에는 오사카만 주변의 제철소 11곳이 멈춥니다. 둘째 날에는 나고야의 자동차 공장들이 가동을 멈춥니다. 스크린에는 시간별로 변동하는 피해액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24시간 후 4조엔, 48시간 후는 14조엔, 72시간 후에는 28조엔 누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급속히 마비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올해 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놀라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가 이틀간 끊겼을 때 홋카이도 전역이 정전 상태에 빠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는 전체의 12%에 불과했죠. 그는 산업별 피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하루 생산량이 1만 3천 대인데 부품 공급이 멈추면 3일차부터 완전 가동 중단이 됩니다. 손실만 하루 250억 엔에 달합니다. 저는 그 규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기업의 하루 피해가 그렇게 크다니요.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요? 파나소닉, 소니, 미쓰비시 등 모든 제조사가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이 박사가 리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제조업 GDP의 73%가 3일 이내에 완전히 마비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추가 자료는 더 놀라웠습니다. TSMC 일본 공장, 소니, 반도체, 도시바 메모리 같은 핵심 시설들이 모두 72시간 내에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이들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까지 연쇄적으로 붕괴가 일어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연쇄 효과였습니다. 금융시장까지 무너지는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니케이 평균이 하루 만에 15%나 곤두박질치고 엔화는 30% 가까이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와 비교한 그래프가 떴어요. 대마도 해협이 봉쇄될 경우 그 충격이 리먼 사태보다 무려 3배나 클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런 비상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자 이 박사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다고 했죠. 그는 실제로 일본 정부 비상 매뉴얼 일부를 직접 보여줬어요. 태평양을 돌아가는 우회로가 적혀 있었지만 물류비는 3배 이상 뛰고 기간도 2주나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박사는 한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항만 인프라가 그런 대규모 우회 물동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시설로는 평소 물류의 30% 처리도 벅찬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급속히 악화된 중일 관계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이 박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메시지 이후 중국의 일본 투자 규모가 67%나 줄었고 중국인 관광객도 84%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민 피해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관광 산업에서 14조엔, 수출 감소로 8조엔, 부동산 투자 철회가 5조엔 등 모두 합쳐 27조엔이나 손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까지 더해졌죠. 이 박사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도 보여줬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 국민의 89%, 중국 94%, 대만 76%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었어요. 이 수치들을 종합해보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일본에게 대마도 이슈란 경제적으로 자멸을 자초하는 선택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박사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 영토 분쟁을 벌인다는 건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보여준 건 일본 정부 내부의 극비 보고서였어요. 작년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작성한 비밀문서였는데 대마도 해협 분쟁 발생 시 일본 경제가 붕괴할 확률이 98%라는 평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의 위험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체 물류 경로 확보도 쉽지 않은 현실이 됐다고 했죠. 예전엔 중국 항구를 우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길조차 막혀버렸으니까요. 이 박사는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대마도 해협 일대의 모든 선박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이 독도 문제에는 강경하게 나서면서도 대마도 이슈에선 철저히 침묵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이 사안이 일본 경제의 생존과 직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일본에게 이 해협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생명선이라는 점, 그래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치명적 급소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중국과의 관계까지 악화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외교부 청사에서 국제정세의 실시간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훈 과장과 나란히 상황실에 앉아 각국의 반응을 체크하던 중이었어요. 바로 그때 예기치 않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박사님,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김 과장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알려주었죠. 마오닝 대변인이 연단에 서자 기자들이 손을 번쩍 들었고 첫 질문이 나오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이었죠. 마오닝 대변인은 얼굴이 굳은 채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치인 일부가 반복적으로 내놓는 악의적 발언과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전혀 해치기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중국 외교부 브리핑을 지켜봤던 제 경험상 이렇게 강한 표현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독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마오닝 대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역사 문제는 관련 당사국들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죠.
김 과장은 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저 표현이 의미하는 걸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한국의 독도 시료 지배를 인정한 셈이었으니까요. 상황실 안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죠. 중국이 일본과 한국의 갈등에서 우리를 지지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요. 저 역시 그 순간의 충격을 쉽게 잊을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동북아 정세를 연구해 오면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한일 분쟁에 개입하는 모습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던 중국이 이렇게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엄청난 변화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직후에 다가왔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워싱턴에 있는 동료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온 거예요. 마이클, 지금 국무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한국에 대한 평가를 전면적으로 다시 하기로 했대. 전화를 받자마자 동료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펜타곤에서 막 올라온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한국 해군의 스시마 해협 감시 능력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야. 일본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바로 물었죠. 한국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선박 추적 정보가 우리가 가진 위성 데이터보다 더 정밀하다는 거야. 특히 북한 잠수함의 동향 파악에서 일본을 완전히 앞서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김 과장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미국 쪽의 반응도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어요. 일본 언론들이 중국의 발언에 대해 긴급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NHK 뉴스가 떠올랐고 앵커의 당황한 표정이 인상 깊었어요. 중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인사들의 반응도 함께 나왔는데 모두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어요. 상황실에 있던 동북아 담당자가 추가로 알려온 정보도 있었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다는 거였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방향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 같다고 김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림이 바로 이거죠.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한국 쪽으로 기우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에 또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유럽 주요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외무부가 동북아 영토 분쟁은 반드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거였어요. 이 역시 실질적으로는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셈이죠. 외교부 동북아 담당자가 설명해줬어요. 역사적 근거를 강조한다는 건 저희가 내놓은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프랑스와 영국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는 소식이 이어졌고 저는 점점 사태의 중대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어요.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확인했던 것들이 단순한 연구 자료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김 과장이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자료들은 전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일 발표될 예정이에요. 무슨 발표인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김 과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스시마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곧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을 멈추고는 이어 말했어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자료들도 함께 공개될 겁니다. 상황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모두가 이 순간이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박사님께서 캐나다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발표를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지난 25년간 연구해 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상황은 결국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내일 마지막 조각이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의 스시마 관련 공식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김성훈 과장과 함께 청와대에 앉아있던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됐죠. 외교부 장관이 연단에 오르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일제히 들었어요. CNN, BBC, NHK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스시마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국제사회에 공개합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어요. 600페이지에 달하는 백서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왔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될 순간입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의 수준이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일본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메이지 시대의 비밀 문서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1870년 일본 내무성의 비밀 보고서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장관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야기했어요.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편입 계획을 논의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자석에 있던 NHK 일본 기자가 놀란 얼굴로 본사에 급하게 연락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는데 일본이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949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보낸 60통의 공식 서한도 모두 공개된 겁니다. 장관의 발표에 미국 기자들이 속삭였어요.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왔다는 증거가 나온 셈이니까요. 발표가 이어질수록 한국의 치밀함이 돋보였어요. 단순히 역사 자료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현 시점의 군사력, 경제력까지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거든요. 현재 대마도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움직임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관의 설명에 일본 기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CNN 기자가 제일 먼저 질문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자료가 있었는데 왜 이제야 공개했는지 물었어요. 장관은 태연하게 답했어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BBC 기자가 일본의 반응을 예상하냐고 묻자 장관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일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1년간 대마도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거라고요. 발표가 끝나고 3일 후 저는 김포공항에서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특히 일본 언론들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하고 일주일 만에 저는 연구소 긴급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이미 워싱턴과 오타와를 통해 전달된 상태였어요. 마이클 자네가 보낸 보고서가 서구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었죠. 로버트 소장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동아시아 전략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회의장에는 북미와 유럽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옥스포드, 하버드, 도쿄에서 온 석학들도 참석했죠. 모두 제 보고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25년간 우리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의 현실이 완전히 착각이었다고 말하자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클라우스 밀러 교수가 손을 들고 일본도 지칠 회원국이고 경제대국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바로 문제라고, 우리가 지칠 회원국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진짜 본질을 보지 못했다고 말이죠. 한국은 이미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하버드의 존 스미스 교수가 충격을 받은 얼굴로 그럼 우리가 25년간 분석을 잘못한 거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확신 있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감정에 얽매여 있지만 한국은 팩트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 발표가 그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출신 마리 듀퐁 박사가 국제사회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미국도 한국의 데이터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 역시 한국의 역사적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영국 킹스 칼리지의 제임스 윌슨 교수가 동아시아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냐고 물었고 저는 이미 넘어갔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한국이 일본을 압도한다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온 일본인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일본 학계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논리가 너무나도 빈틈이 없어서 어떤 반박도 불가능하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한스가 제 옆에 와서 말했죠. 마이클, 정말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됐어. 한국이야말로 21세기의 진짜 선진국이란 생각이 들었어. 그날 밤 연구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감정, 한국은 근거. 결국 미래는 한국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영토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는 냉철함, 그리고 내일을 향한 강인한 신념이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토론토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마도 해협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경험이 동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